네, 꽁꽁 얼어붙은 고용 한파 속에서 을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공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예비을 취준생들인데요. 하지만 우리 예비 구직자, 예비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아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요.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좀 슬프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비을인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야 할 권리를 좀 당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러스원의 취업 컨설팅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권 살롱 첫 시간인데요. 취업 시작에서 이 기업과 취업준비생은 철저한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일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두 분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인권 살롱에 함께하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1년 정도 여러분 소개를 같이 했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예비 근로자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의 인권이 되게 향상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저성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회적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잘했고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걸 했는데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아 쌤은요. 네. 저는 인권 살롱의 첫 멤버로 합류하게 돼서 우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경영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영광이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에 그린라이트를 켤 수 있도록 인권 살롱의 첫 주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첫 주제는 바로 최저임금제인데요. 사실 최저임금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진원 쌤부터 여쭤볼게요. 네, 최근 2년간에 지금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냐면요. 30%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인상을 해야 되는 것들을 했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네. 최근에는 경기 부진과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등의 이제 경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다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 거를 또 8월 5일까지 확정을 또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또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은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동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핫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올려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하나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오늘 이제 진화 노무사님은 여러 가지 이제 입장 중에 이제 최저임금은 지금 가파르게 인상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좀 대립각을 세워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화 쌤은 지금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어떤 식으로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중소기업 사업주들, 소상공인들을 좀 대표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예.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랑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임전무태의 자세로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틀이라고 했네요.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소상공인하고 노동계가 모두 만족하는 대안이 나와야 할 네. 텐데요. 진원 쌤이 취업준비생 구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진화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실 텐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각오로 토론에 임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서는 분명히 이제 다른 이슈들도 같이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정말 이 최저임금만 가지고서는 경제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자와 전문가마다 지금 조금 다른 방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가 생활임금의 안정성을 기하고
또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의 정의예요. 네. 거기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가까운 나라 일본보다 훨씬 더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되게 많고 고임금 근로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 사회적 여론에 따져 보면은 올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부작용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직격탄을 받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같이 조율하면서 어쨌든 임금 격차를 좀 축소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아 쌤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다는 게 뭐 통계청 조사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강경한 입장에서 동결을 해야 된다. 네, 동결 맞아요. 입장이신가요? 동결 입장에서 저는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로 좀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이 좀 각 측의 입장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어느 쪽 입장부터 제가 먼저 들어볼까요? 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아 쌤부터 시작해 주시죠. 일단은 요즘에 경영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뭐 내수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사업하기 힘들다,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까지 또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존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사실은 많은 비중을 두고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동계는 어떤가요, 진아 쌤? 네, 지금 그러니까 노동계 또한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거기서 내수 활성화적인 측면 그리고 분명히 소비 진작이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게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지금 깔려 있는 저임금 근로자분들의 소득이 향상될 필요는 있단 말이죠. 그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단 그 이번 대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통령이 탄생된 그 대선 때만 하더라도 후보자 전원이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라는 거는 완전 국민의 합치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시간대만 좀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까지 할 거냐 아니면 2022년까지 할 거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달랐지 결국은 1만 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고 또한 이제 노동계는 그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분명 부작용이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결국에는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적 불행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자꾸 하게 되고 정규직 대비 3배나 지금 너무 낮게 임금을 받고 있고 네. 또 고용의 불안정성도 역시나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부분을 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계는 역시나 아직까지도 1만 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예.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고려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대안을 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현실적으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좀 받은 타격이 다를 것 같아요. 진아 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고용 감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난달 21일 날 정부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라는 걸 개최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고용 감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거든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일자리와 근로시간 모두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감소가 됐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이제 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기업은 임금이 높잖아요. 통상 시급 자체가 10,000원을 훌쩍 넘는 예.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보통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상시 근로자 수.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타격이 많이 간 거예요. 보면은 그 토론회에서 용역을 담당을 했던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결국엔 중소기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터져나오는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굉장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예. 보통 경영자 이제 그 사업주 단체들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냐면은 생존, 자기 본인들의 이제 생존에 지금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문제.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최근에 다수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금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 입장이 갈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통계 조사를 가져오면요. 네. 그 지금 고용률이 이제 1982년부터 동월 이제 3월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 이번 연도에 고용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한 달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 그 고용률하고 최저임금하고의 관계는 정부 입장은 아까 지난스 말씀처럼 정부는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다수의 결과를 보면은 고용률 말고 경기 침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지금 저는 최저임금이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되는지는 정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조업의 위기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 GDP의 30%를 담당하는 제조업이 지금 거진 가라앉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반도체 빼고는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자동차 전부 다 지금 주력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가 안 되고 걔도 고도화가 안 돼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1차 밴더, 2차 밴더까지 전부 다 지금 고용의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량이 줄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GM 자동차의 군산 공장이 철수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최저임금하고 무관하게 벌써 거기서 이제 노동자분들이 거리에 이제 헤매게 되고 또 거기 소상공인들 다 폐업을 했어요. 이런 게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니면 경영 정제 위기 또는 우리의 이제 경영에 잘 이뤄내지 못했던 것들 때문인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기업도 또한 힘들어야겠죠. 근데 대기업들은 지금 유보금이 950조 원나 돼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70조 이상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보면은 최저임금의 대립각 자체가 노동자하고 소상공인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대립각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면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그만큼 유보금이 쌓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소득 불평등은 지금 전년 대비 훨씬 증가했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최저임금의 패러다임을 올리면 소상공인 죽는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나.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그 드는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서비스 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버스 운전기사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규모로 이제 파업을 준비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52시간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회사가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고 네. 결론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거든요. 결국엔 생산성이 증가가 그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무조건 임금을 증가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 증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올리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최저임금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호 쌤 하실 네, 말씀 있으셨던 것 저는 같은데요? 생산성 증가하고 최저임금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팩트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거예요. 생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네. 생산성은 그 외 별도의 제도라든지 법적 규율로 인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고 네.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거냐. 그것들은 분명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최저임금을 받아들인 격차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중소기업들 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중소 이제 상공인 대표분들도 예. 어저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다만 인상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이 분명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는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생산성의 증가도 결국엔 최저임금하고 별개로 같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29%나 올려놓고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3조 정도 지금 고용 보조금이라든지 일자리 안정 대책이 같이 병행되긴 했거든요. 근데 3조란 돈이 턱없이 모자란 거죠. 또 지금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줄어들에 따라서 그에 네. 대한 대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결국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것도 맞지만 그 외적으로 최저임금이 아니었어도 힘들었던 상황들을 같이 분리해서 떼놓고 보면 네. 결국 그래야지 토론이 이루어지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이 죽는다라는 거는 조금 패러다임상 맞지 않다. 네. 네, 저희가 두 분 네. 이야기를 통해서 경영계 입장 그리고 노동계 입장을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양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좀 이해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저임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진아 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나라의 국민들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미국 같은데 뭐 가보면은 보통 허름한 식당 가서 밥을 먹더라도 12불, 13불 하거든요. 그러면 예. 저희가 지금 뭐 환율이 1,200원 뭐 이 정도 하니까 네. 하나로 하면은 한 13,000원, 14,000원 요 정도, 그 14,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는 보통 식당 가서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7, 8,000원 정도 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물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14,000원 받는 식당 주인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과 7,000원 받는 식당 주인이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근데 우린 절대값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 극명한 사례를 보면은 19년도 일본의 최저임금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도쿄 같은 경우는 980엔 정도, 그리고 가고시마현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760엔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8,350원이에요. 네. 거기다 주휴수당이 1,670원 더하면은 주휴수당까지 하면 시간당 1,020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고시마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전국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가고시마현 최저임금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진원 그러니까 쌤께도 한번 저는 여쭤볼게요. 항상 비교를 할 때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혹시 그 아나운서 두 분께 질문 드리면 혹시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대기업이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중소기업들은 몇 프로 정도 받고 있을까요? 글쎄요, 한 70% 80은 네.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는데요. 32.6%에 불과해요. 그런가요? 엄청나게 낮은 아이고. 금액이잖아요. 예, 예. 아. 네, 이거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 최저임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보면 결국에는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그럼 잘 먹고 잘 살자는 기준이 과연 이런 절대적인 기준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상대적인 평등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먹고 살아도 나보다 훨씬 비슷한 환경에서 나보다 3배 이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바로 옆집에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일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본은 중소기업에 취직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소기업에 안 가죠. 그 이유를 보니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2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 수준이 3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었을 때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해봐야 되고 당장은 어쨌든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봤을 때는 그 생활임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생활이 된다. 그게 가족 생활임금의 지금 5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활하려면 4인 가족. 네, 기준으로. 4인 가족 네. 기준으로 한 3,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은 지금 2,000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정상적인 또는 이제 평균적인 생활하기 위한 50%밖에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1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보면 그래서 지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네. 제가 꼭 오해를 안 사고 싶은 것은 노동계가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은 그 별도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는 재고들을 활용해서 분명히 보호받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최고임금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은 스위스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이제 선진화된 그런 나라고 네. 스위스의 경우에는 CEO가 그 이제 연봉을 받을 때 이제 주주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승인이 되고 지금 운영 중인 상황이고 다만 그 또 어떤 것들이 최근에 안건이 발의됐냐면 12배를 넘지 못한다라는 게 발의가 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근데 좀 부결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대기업하고의 임금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임금의 낙수 효과는 지금 이뤄지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네. 그럴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건희 그 삼성 회장님은 그 전년도에 그 4,700억 원 가져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25,000명에 해당하는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비교가 돼야지 결국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빈부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라고 노동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양측에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기업 입장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저임금 적정선이라고 하면은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로자들이 아까 진원 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그리고 기업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네.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누구는 더 그렇습니다. 받고 싶고, 누구는 더 줄 수 있고, 누구는 덜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산업별, 지역별로 뭐 좀 차등적으로 최저임금도 규정을 하고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양측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야기를 해서 좀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막판 변수가 되는 것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OX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볼 건데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면은 O,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엑소로 나뉘었는데요. 역시나 의견이 엇갈렸네요. 먼저 진원 쌤 X를 든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차등 적용은 지금 왜 나오는 말이냐면 그만큼 못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차등 적용 전에 일단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까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임금 소득 상위 10%랑 하위 10%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그 OECD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11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곳이고 이거는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이제 생산성 증대라든지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올려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이 그 업종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저랑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 계속 나오는 거는요. 그러면 이제 낙인 효과가 찍힌다. 그러면은 다 서울로 오고 싶지 누가 지방에서 일하고 싶겠냐라는 입장도 있고 또 차등 적용하면 결국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차등 적용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피해받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좀 정의해보고 그 피해받는 입장을 구제해주고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를 명확하게 법적 제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피해받는 곳이 지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들이 정부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올리면 소상공인은 피해본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뭔지 명확하게 보고 그 피해 사항을 잘 정의해서 어떤 업종들에서 어떤 규모의 어떤 이제 매출액 규모에서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를 보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렸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니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하겠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도 가져가면서 해소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을 조금 보조해주겠다. 이런 논리가 좀 형성돼야지 지금 차등 적용을 논할 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은 차등 적용을 논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에 진아 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진원 쌤 말씀하신 거 맞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IMF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경제에 여러 가지 왜곡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서울의 물가 수준과 지방의 물가 수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 집값 굉장히 비싸죠. 네. 그에 반해서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집값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생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조금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을 이제 일본에서 앞서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얘기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 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앞서서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저 말씀하신 거 하나만 좀. 네. 그 IMF는 혹시 국가부도라는 영화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예. 거기 보면은 자본가라든지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좀 그 측에 있어요. 그래서 IMF가 최저임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고지고대로 좀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합생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일단은 올해 그 방송에 들어오기 앞서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84개월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뭐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국민들도 그 근로자들도 어렵지만 이제 사업주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저임금도 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가지고 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내년도에는 많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시간 인권살롱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